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69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69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 보도록 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보시면 1번에 원칙적인 납세무자 나와 있죠.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원칙적인 납세무자인데요. 여러분들 밑줄 긋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자,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계속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취득세요 승계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식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진다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 동그라미 하시고 승계식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진다.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납세 의무 없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충, 대위등기 납세무자 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의제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부대설비의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 어떤 학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제가 강의했던 곳이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는데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6층에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청량리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상까지 연락에 뜁니다. 그 당시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어가지고 연락에 뛰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서 6층까지 또 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학원 원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수강생들이 너무 힘들다고 불만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주체 구조부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주체 구조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주체 구조부.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체 구조부요. 주체 구조부라는 것은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자, 건물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부대 설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은 이런 부대 설비와 건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가설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 그래서 주체 구조부라고 하고요, 건물을. 그 다음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설한 자가 원래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요, 여기 임차인이 가설을 했어요.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갑니다. 그럴 때 취득세 추징의 문제가 곤란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갔는데 이걸 뛰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자, 어차 해체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얘는, 근데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가설한 자를 일일이 누군지 찾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딴 데로 갔는데 여기 건물에 붙어 있는데, 근데 취득세 그 사람한테 이 건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추징의 문제 때문에, 자, 다시 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얘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가설한 자 X입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양가로 1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 옆에다가 가설한 자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설한 자 X요. 옛날에 가설한자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가설이 되면 이런 것들 주체 구조부, 건물과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될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우리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죠. 이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됐냐? 그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그 후에 제목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종류 변경, 제목 변경 후의 소유자, 후의 소유자 X요.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거. 자, 시점의 소유자, 그 당시, 이거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70페이지, 그냥 7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3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이요. 그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 옆에다가 또 역시 써놓으세요. 그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X입니다. 그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는 일단 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대여 물건의 수입으로 인한 취득, 수입하는 자인데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에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대여시설 이용자로 바꿀 수 있는데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고 수입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서 대여시설 이용자 X 해놓으세요. 여기 수입하는 자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수입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상속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그랬는데, 여러분 용어 설명 잠깐 드리면 유증이란 말이 있어요. 유증이란 말이 있는데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입니다.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앞에 여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냐? 자, 강의할 때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자, 유증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줘라.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여러분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증. 자, 유증 포함한 상속으로 인하여 두 번째 줄 취득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자,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상속인 각자인데요. 제목 그 상속인 각자 옆에다가 여러분 뭐 시험에서는 주된 상속자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주된 상속자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주된 상속자다. 또는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주된 상속자다 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 상가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런 거지. 뭐 주된 상속자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X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양가로 5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네 번째 줄 끝에요.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몇 줄이요. 공동 상속의 경우에 이거는 공동 상속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 상속인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있으면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6번을 봅니다.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조합원이 되는 경우요. 주택복종에 따른 주택조합과 요 주택조합과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밑줄입니다. 계속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밑줄 그 줄 끝에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101동 101호 만약에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1호 이것은 갑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조합이 아니라.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원용 부동산은 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근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보니까요. 시설 대여에 의한 취득 그래서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경우도 요거는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 등을 하는 경우로서 법 규정에 따라서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경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71페이지 양가로 8번이요.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가로 1번, 2번, 3번 그리고 양가로 5번, 6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7번, 8번은 뭐 중요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양가로 8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래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차량을 제가 하나 사가지고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하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운수업체하고 저하고 나눠 갖습니다. 그럴 때 저를 지입차주라고 하고 제가 사갖고 간 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운수업체, 명의자인 운수업체가 아니라 지입차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차주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9번부터 여러분이 32회 시험 때도 여기서 나왔는데 양가로 9번부터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9번부터 73페이지 넘기시면 양가로 13번까지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양가로 9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이 배우자가 취득했다 또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취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돼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포인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이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걸 뒤바꿔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하는 거로 보는데 대가에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줄 쫙이고 어떤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먼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공매, 경매, 밑줄 짝이요, 키워드에. 자,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파산 선고 밑줄이요. 핵심 키워드의 밑줄입니다. 자, 요거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요것도 역시 대가 입증이 되죠.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3번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자, 부동산 등을 교환한 경우, 서로 교환한 경우 밑줄이요. 자, 여러분, 자, 교환하게 되면, 부동산을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위한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 취득으로 보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요. 기억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자, 요거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밑줄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기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그러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여기 밑줄입니다. 그 상속 또는 수증, 증여받은 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밑줄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사망해서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처갓집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그러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근데 다만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인데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키워드에 주의하면서 눈에 익혀둡니다. 자, 이런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바꿀 때 시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바꿔요.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9번 중요했고요, 여러분들. 32에 나왔지만 또 중요했고요. 72페이지 봅니다. 10번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것도 지문에 나왔는데요. 32회 때. 자, 어떤 건지 이것은 제가 또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또 배울 내용이고 양도소득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자,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또 할 때 또 양도세 배운 것하고 같이 또 와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때는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한번 보세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한테요, 시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만약에 주택을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을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게 있습니다.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해줘.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5억 상당의 주택을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진짜 고마워 이러면서 당연히 받겠죠?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뇌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또 관계된 건데 양도소득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럴 때 취득세 얘기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요. 이것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을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우리가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양도세하고 배우고 같이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건데, 자, 수증자는 전체 5억 중에서 이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그럼 보세요. 유상 취득 공짜로 받았는데 지금 무슨 대가를 줬냐? 수증자가 어떤 대가를 줬냐면, 갑이 갚아야 할 돈인데 3억 원, 을이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잘 들어보세요.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다. 배우자 또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다.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다. 그러면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이 배우자 만약에 직계존비속간이 이렇게 부담부 중에 한 거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가 입증이 되면,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대가 입증이 되면, 이때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부담 부정했을 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자, 어떻든 간에,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채무를 3억 원만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부분은 이렇게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자, 봅니다. 수증자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5억에서 갚아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라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했을 때, 제가 요 똑같은 예를 계속 설명드릴 건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자, 부담부 증여라는 거 했을 때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둡니다. 포인트는 이걸 무상취득이냐 유상취득이냐를 뒤바꿉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 72페이지 10번 본문 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자, 밑줄입니다.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여기 뭐라고요? 포인트?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바꾸면 무상 취득으로 본다고 바꿔요.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등의 취득을 적용한다. 이 말은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다만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고요. 그 얘기가
그 참고 보조단에 나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채무인수.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에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자, 요것도 제가 시험에서 양가로 9번과 10번은 시험에 몇 번씩 나왔는데 요 양가로 11번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제가 요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요거만 안 나왔다. 요 동네에서 그랬었는데 이게 역시 32 시험 때는 나왔습니다. 지문에. 자, 요거는 어떤 얘기인지 양가로 11번은 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양가로 11번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 먼저 제 설명을 좀 듣고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이 상속재산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협의해서 분할로 상속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상속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갑을병이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왜 의미가 있냐? 아까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그러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상속으로 취득했느냐 증여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협의해서 분할로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갑을병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 취득한 것에 대해서. 세율도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매몰이 돼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자,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그다음에 그 살아생전에 못했던 생각만 나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소주 한 잔 마시는데 동생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을한테 연락합니다. 야, 을,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우리가 똑같이 나눴잖아. 그건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래서 막내한테 좀씩 더 주기로 합니다. 그래 형, 우리가 좀씩 막내한테 더 줘야지. 그래가지고 갑을병, 자 보세요. 사람들이 갑과 을이 자 병한테요 좀씩 더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요 협의해서 자 분할된 재산이 재분할이 됩니다. 재분할이 될 때 재분할로요. 자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이것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되면 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밑줄자 이거 증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만 일상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법정 신고 납부기 한 즉 상속계실이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내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 신고 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해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자 밑줄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3번도 있어요. 상속회복 청구 소위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또 3번 민법 규정에 따른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해서 재분할하거나,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32회 때는 이거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내용만 일단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 만약에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 내에 만약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 경우가 그랬는데요. 다 이걸 달달 외울 건 아니고 한번 눈에 익혀두면서, 원칙은 하여튼 재분할에 의해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만 일정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분할이 있었는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동그라미 양가로 11번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일단 여러분들이 별표시 1번까지만 밑줄을 그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양가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스토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양가로 10번은 부담부 증여를 시가 5억 상당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걸 떠올리시고, 양가로 11번은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막내한테 형님들이 좀 더 주는 스토리를 기억하시고요. 73페이지 양가로 12번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또는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자, 이게 어떤 건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3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나올 수 있는데요. 아직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자,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습니다. 준공된 토지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에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 이제 시공업체에서 이제 그 블록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조경공사 같은 걸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조경공사 등을 했습니다. 조경공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등을 합니다. 공사 등을 해서요, 했다. 그래서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해서 양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밑줄 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봅니다. 조경공사 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여기부터 비춥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봐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랬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자,
여기 밑줄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그럴 때는 밑줄 짝이고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여기 밑줄입니다.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 부속 토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정원 등을 부속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자,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건축물 취득자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별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택지를 평평하게 밀어놨어요. 여기에 정원이나 만약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만약에 부속 토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이러면 그 건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런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였는데, 아니,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있었던 것은 원시 취득하면서 건축하면서 벌어진 건데, 그거를 토지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건축했을 때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은 그냥 구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물 취득자 납세 의무자고, 그냥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 의무자냐? 토지 소유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하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바꿔요. 아니고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걸 꼭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3번 보겠습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인 경우요.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이겁니다. 나중에 비과세에서 또 나오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취득의 개념하면서 설명드린 것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이것도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 있죠? 정의라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취득했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질적인 권리의 변동이 있었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 양가로 13번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2회 때 기출이 됐었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었어요. 올해도 여러분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따로 또 집중적으로 또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한번 보시면 73페이지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자. 과점주주의 개념을 한번 봅니다. 과점주주라는 것은 법인이요.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제외하고 주주 또는 사원 이름과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밑줄 쫙이고요. 주주 또는 사원 이름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전체에서 100분의 세 번째 줄 밑줄이죠. 다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딱 100분의 50자는 아니에요. 50% 초과할 때 과점주가 됩니다. 초과하는 자이다. 이 경우 과점주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자, 연대납세무 있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74페이지 보면 과점주주 성립 요건 나오는데요. 비상장 법인의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여도 지멋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무가 없어요. 자, 비상장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비상장 법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 포함해서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한다는 거, 비상장 법인이 한다는 거.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 한다. 그래서 설립시 과점주도 아까 강조드렸습니다.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출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 주에 비상장법이나 설립할 건데 주식 사실 분 손 안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먹자고 수요분산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먹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처음부터 소유분산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죠. 증자 또는 주주 유한책임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되면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 다른 주주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어떤 거냐면 나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주식 취득 행위가 없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취득 행위가 없기 때문에. 양가로 3번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다. 그래서 개인이 과점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법인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세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은 자기가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이 증가한 것만큼 납세무를 지는 거지 법인이 자신의 지분은 증가한 게 없는데 법인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 보고 모두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되 그 3번에서 심화 3번에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 및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가 발생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무는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즉 30, 40%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총주식의 70% 변동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납세무의 범위요.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지분 전체 과세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지분 범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비상장 법인에서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요.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이 비상장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 갑주주가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40% 주식을 취득해요. 그럼 여러분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 없다고 그랬죠? 법인 설립 시는 요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만약에 20% 주식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가 됩니다. 이때는요, 자 보세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과점주는 50% 초과 보유해야 되는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최초 과점주주가 되잖아요.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자, 모두 과세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60% 전체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를 만약에 추가 취득합니다.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그러면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요. 자, 그래서 70%가 돼요. 이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요. 주주가 된 이후에는 자, 그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때는 증가분만. 70%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미 60%는 과세가 됐기 때문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을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70%가 아니라 이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과세하고. 아셨죠,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지분율 전체 과세하는데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여기부터 빗줄입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모두 동그라미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이미 과점주가 된 자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동그라미 1번이요. 이미 과점주가 된 경우에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의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자, 여기 밑줄입니다.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증가된 후에 주식 지분 비율이 해당 과점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 그럼 보세요. 자, 이건 이런 얘기인데요. 원래는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런 경우예요. 자, 만약에요.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 만약에 80%였어요. 자, 그런데 주식 만약에 여러분 봅니다. 주식 20%를 양도를 해가지고 60%로 주식이 줄었어요. 60% 주식이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네요. 물론 주식이 줄었으니까 과세진 않고요. 근데 만약에 10%를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10% 주식을 나중에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원래 증가분만 과세하는데 10% 증가분만 과세하는데 그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요. 만약에 이 최고 비율이 80%였다. 최고 비율이 80%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주식은 여러분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주식을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그러면 아까처럼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러면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계속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 계속 취득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서 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것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할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만 과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80에서 70 증가가 없죠?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0%입니다. 납세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80%였었는데요. 그 이전의 과정을 생략하고 주식 20% 양도해서요. 네. 자, 60%로 줄었어요. 자, 그랬다가 60% 줄었다가 과점주준 상태는 여전히. 근데 만약에 주식을 30%를 추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90%가 됐습니다. 이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만약에 80%였다 그러면, 최고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이 최고 비율 80%에서 90 증가가 있죠? 그럼 최고 비율 80%까지는, 그러니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야지, 최고 비율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하지 않았는데 아까는 여기서는 80에서 9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여기서는 80에서 90 몇 프로? 10%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10%를 과세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식 과점주준 상태에서 주식 증가 변동할 때 지분이 증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과점주였던 자가 비과점주가 된 후에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요. 과점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자, 여기부터 비춥니다.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증가분만을 취득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짜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거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런 거예요. 과점주주였어요. 60%. 그랬다가 주식을 양도를 해서 40% 과점주주가 아니게 됐어요. 50% 초과하지 않았죠?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됐습니다.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 아까는 계속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비율을 비교해서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60에서 70% 증가분 몇 프로요? 10%를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법령의 반대속으로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70%였다가 40%로 줄었다가 만약에 자, 이때 60%가 됩니다. 이때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되는데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합니다.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0% 납세무가 없다. 그래서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요. 요 얘기입니다. 안가로 3번은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76페이지 그 적용 사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3절 취득식인데요. 취득식이 이것은 우리의 역시 기출지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제3절 취득식이. 자, 이것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제3절에 별표실 큼지막하게 2개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